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지은이는 데보라 노빌입니다. 하루 시청자 수만 500만 명 이상인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 조지아 대학교 재학 시절 애틀랜타 지역 방송국의 기자로 방송계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 진행자로 꼽힌다. 에미상을 2차례 수상했고 방송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방송 및 케이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현재 미 방송협회의 이사로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목소리 톤이나 태도를 바꿔보라. 상대방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무뚝뚝하게 말하면 상대방은 짜증스럽게 대꾸할 것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친절하게 대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가? 가정과 직장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예의가 지켜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창의력과 자신감을 높이고 싶은가? 놀랍게도 한 가지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다. 광고회사 영 앤 루비컴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CEO 피터 조지스큐는 사업 파트너 존 맥게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밤샘 토론을 벌였다. 논의 끝에 두 사람은 KFC의 광고회사 선정 경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직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KFC의 광고를 따낼 겁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KFC 매장에 나가 일을 도우며 아이디어를 수집합시다. 직원들이 아우성을 쳤다. 우리가 하는 일은 광고와 홍보지 닭을 튀기고 파는 일이 아닙니다. 피터와 존은 직원들을 설득해 KFC 매장에 임시직으로 파견을 나가도록 했다. 두 사람도 집 근처의 KFC 매장에 자리를 얻었다. 피터 조지스큐는 영앤 루비컴의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뒤 내놓은 자서전 성공의 원천을 통해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존 맥게리와 함께 KFC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치킨을 튀기고 샐러드와 옥수수 버터구이를 만들었죠. 출근해서 조명을 켜고 바닥을 청소하다 보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럼 청소하다 말고 주문을 받았어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빴죠. 하지만 사흘 정도가 지나자 기존 치킨과 KFC 치킨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흐뭇했어요. KFC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되었고 직원들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더군요. KFC 본사에서 공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린 날, 여러 광고 회사의 중역들이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다. KFC 관계자들은 대형 광고 회사들이 내놓은 광고 캠페인의 콘셉트와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때 KFC 경영진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조만간 새로운 메뉴로 전통적인 방식의 치킨 메뉴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치킨 레시피를 조금만 변형해서 사용하면 가능하겠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KFC의 레시피는 따뜻하고 바삭한 치킨을 신속하게 내놓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KFC 치킨의 성공 비결이었다. 주방의 모든 시스템 역시 그런 레시피를 구현하는데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피터 조지스큐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메뉴는 레시피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만들려면 주방 설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건
KFC 주방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른 광고회사 사람들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결국 광고를 따낸 것은 영앤 루비컴이었다. 영앤 루비컴은 그 후 KFC의 광고업체 선정 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아이디어가 좋은 업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업체로 말이다. 영앤 루비컴은 KFC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미국 굴지의 광고회사로 우뚝 섰다. 피터 조지스큐는 그 성공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매장 체험 같은 접근 방식이 기발했다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KFC 경영진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거죠.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KFC 경영진은 그 이후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영앤 루비컴을 선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파트너를 원했다. 튀는 아이디어는 그 다음 문제였다.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내 운명을 바꾸는 힘은 다른 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은가?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격언 속에 지혜를 담아 후대에 물려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또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같은 격언들을 귀가 따갑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를 실행에 옮긴다. 그리고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의 반열에 오른다. 남을 이끌고자 한다면 그들의 뒤에서 걸어보라. 노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를린 치니츠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을 내서 서로를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요.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신경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치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좌절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 애를 쓰지요.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니츠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 결여였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각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치니츠 변호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전문가의 해안이 담겨 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지요. 수시로 변해요. 사랑스럽다가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털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며 닻을 내립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년 22만 쌍이 결혼을 하고 그들 중 절반이 이혼을 한다.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무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나와 같아서 좋기 때문이겠지만 결혼 생활은 나와 달라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상담가 미셸 와이너 데이비스도 동의한다. 결혼 생활에서 신뢰와 품격, 존중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와 품격, 그리고 존중은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없는 결혼 생활은 허공에 뜬 것과 같습니다. 미셸을 찾는 부부들은 대부분 신뢰에 크게 금이 간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녀는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스스로가 품격 있는 행동을 하도록 매사에 신경을 쓰라고 조언한다. 결혼 생활을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처음 결혼에 골인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보람이 없는 삶은 망친 인생이나 다름없다. 돈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된다. 반면 미국인에게 왜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이 좋은가 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좋은 차, 성형수술, 유명세, 멋진 배우자 같은 것 말이다. 이런 답변의 이면에는 남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다. 하나같이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유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사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획일성 위에서 위태롭게 삐걱대고 있다. 차이의 존중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존중의 힘은 부드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이라는 견고한 사회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북유럽 사회의 성숙한 의식은 그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소속감과 연대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관계를 형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욱 의미가 깊다고 믿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진실이다. 차이를 존중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존중의 열쇠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존중의 사전적 의미는 높여서 귀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린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것. 한마디로 차이를 인정하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영어 respect는 존경을 뜻하는 고대 라틴어 respectus에서 파생한 단어다. 되돌아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존중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사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혁신성이다. 혁신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존중은 혁신과 서로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존중받는 직원일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 강한 도전 정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회사 또는 경영자가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대가는 더욱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의욕 저하와 낮은 생산성, 그리고 손실이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사람은 자아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말한다. 헨리 포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존중이 있는 직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반면 존중이 없는 직장의 사람들은 작은 실패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와튼스쿨의 바사대 교수와 라마라잔 연구원은 무엇이 직장을 힘들게 만드는가, 조직의 존중이 번아웃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바사대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그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비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직원들은 번아웃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마라자는 직장인들을 진정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일이 아니라 회사 그 자체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회사가 자신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번아웃에 빠져 배신감과 수치, 나아가 분노까지도 느낄 수 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만큼 직원들은 회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회사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수록 회사와의 일체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존중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다. 그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고 역설해왔다. 많은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기업 맥도날드의 성공이 존중 원칙이라는 토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미국 본사 맥도날드의 맛이 세계 최고이며 맥도날드 맛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맛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깨달은 기업은 거의 없었다. 맥도날드의 이런 존중 정신은 세계 진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지만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바로 햄버거가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의미다. 잘 되는 기업에는 확실히 남다른 점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문화야말로 그 회사를 그 회사답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기업 문화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가 깔려 있다. 포춘지 선정,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에서 2005년 1위, 2007년 3위에 오른 슈퍼마켓 체인점 웨그먼스는 자신들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명시해놓고 있다. 직원이 먼저, 고객은 그 다음.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만족한 고객이 만족한 주주를 만든다. 회사에서 존중받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사고가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커진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다양한 가능성에 눈을 돌릴 줄 안다. 이에 비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친 사고를 갖게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다. 30년 넘게 이 현상을 연구해온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이센 박사는 긍정 마인드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입증해왔다. 그런 사람들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 사이에서도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능력이 다른 이들에 비해 훨씬 탁월하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로 인정욕을 꼽는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으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노력에 대한 칭찬도 받고 싶어한다. 누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고민한다. 동시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라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그 우정은 쉽게 시들어버린다. 오늘날 10대 자살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다. 학생들을 위한 반폭력 인권단체인 파괴적 행동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조사에 따르면 코너에 몰린 아이들은 평균 42초에 한 번씩 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인한 한 학생의 자살 소식이 전해지면 미국 내에서 또 다른 6건의 모방 자살이 일어난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도 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12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21%는 놀림을 받고 있으며 18%는 거짓 루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남학생의 53%와 여학생의 37%가 괴롭힘에 동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해자 아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피해자 아이를 괴롭히는 경향이 뚜렷하다. 공격적인 아이가 멋진 남자 또는 영웅으로 통하는 경우까지 있다. 그러나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가 영웅이라는 인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중학생 때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던 남학생 가운데 60%가 성인이 된 이후 전과자가 되었다. 특히 그들 중 40%는 24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파블로 올라비데 대학 모레노 루이츠 교수팀은 11에서 16세 학생 1319명을 대상으로 폭력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대들은 그룹 안에서 존중받기 위한 도구로 폭력에 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따돌리기와 폭력에 가담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한 외로움을 느꼈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폭력에 가담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외로움을 덜 느끼며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따돌림에 가담하지 않았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 아이들이 무리로부터 존중받기 위해 친구 가운데 먹잇감을 찾아내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존중받으리라 생각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보다 더한 자극을 추구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다.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가 과연 학생들에게 남을 먼저 존중해야 너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미국의 교육이 지금처럼 뿌리째 흔들리는 데는 존중의 실종이라는 근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언젠가 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직을 떠나고 말 것이다. 루이지애나 주는 학교 내 존중의 실종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했다. 1999년 주의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로 예의 범절법을 통과시켰다. 학생들은 교사나 교직원들에게 반드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 주창자의 아내인 돈 크라빈스는 과거 공립학교 교사였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를 싸고 도는 부모들의 태도에 좌절을 느끼고 교사직을 포기했다.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녀는 ABC 뉴스에 출연해 오늘날 학교에 난무하는 무례와 폭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해결책은 서로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존중받는 선생님은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치고 마침내는 아이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에 신경 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자기 존중감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상사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팀장이 아무리 싫어도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에는 팀장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도 그렇다.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이고 이따금 냉담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반면 결혼식장에서 잠깐 만난 먼 친척은 어떤가? 그가 내뱉는 재수없는 말들에 신경이 쓰이는가? 어차피 가끔 있을 가족 행사에서나 다시 보게 될 사이인데 말이다. 자기 존중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 눈에 비친 나, 이 두 가지의 산출물이다.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기 가치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존중을 받으면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체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뉴욕 대학의 데이비드 드 크리머 교수와 톰 타일러 교수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존중이야말로 사람의 조직 내 입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존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면 그 사람이 집단에 제대로 소속이 되었는지, 다른 이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지, 조직 내에서의 서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그룹을 선택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런 다음 무인도에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생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5가지 물품을 각자 리스트로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다. 학생들은 심사숙고해서 저마다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나 물품 리스트는 거짓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교수는 각각의 학생들에게 비밀 쪽지를 전달했다. 그룹의 다른 팀원들이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말이다. 쪽지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당신이 정한 물품 목록의 순서가 다른 팀원의 순서와 거의 같은 것을 보니 생각하는 가치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당신의 답변이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정한 순서는 우리가 생각한 우선순위와는 너무 달라서 써먹기 힘들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나서 두 교수는 쪽지를 읽은 학생을 개별 면담했다. 결과는 그들이 예상한 대로였다. 무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학생 대부분이 팀을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반면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았다고 느낀 학생들 다수는 팀과 함께 계속 재미있는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크리머 교수와 타일러 교수가 실험을 통해 파악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평판에 예민한 인간형과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형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집단에 속하고 싶은 강한 심리적 욕구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와 말의 뉘앙스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들은 평판에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좋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만족하는 반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며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는 심리적 불안 혹은 분노를 드러낸다. 그에 반해 이와 반대의 성향을 보인 사람들은 강한 자기인식을 드러냈다. 이런 유형은 집단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런 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자신에게 큰 무례를 범하지 않는 한 남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두 교수는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면 자기 존중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많고 남들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다 보면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다른 이의 무례한 행동에도 위축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강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슨. 제이슨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도 한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회사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사 피터를 만난 뒤로 그의 인생은 엉망이 되었다.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맡기고 제이슨이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 제이슨은 다른 팀원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다. 피터에게 같이 당하는 형편이니 마음이 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카페에서 제이슨이 다가가면 동료들은 이야기를 멈췄고 심지어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날 직장에서 피터 같은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굴복시킴으로써 만족을 얻고 군림하는 재미를 만끽하려는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희생양이다. 누군가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 구석으로 몰아가며 다른 직원들에게 공포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안겨준다. 피터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고른다. 사냥에 나서는 맹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원들을 나무라면서 건드려 본 다음 그 반응을 보고 가장 만만한 직원을 추리는 것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은 대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제이슨은 그렇게 걸려들었다. 전문가들은 피터 같은 부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분석한다.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타인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려 드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남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유형이다. 제이슨은 결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수차례의 면담 끝에 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 자신을 몰아세우는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다. 피터, 당신이 지금까지 내게 해온 모욕적인 언사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이런 행위를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당신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청구할 겁니다. 어때요? 내 변호사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제이슨은 겁이 났지만 피터의 눈을 정면으로 보면서 끝까지 또박또박 말했다. 피터는 제이슨의 반격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후로 피터의 부당한 공격은 중단되었다. 그는 한동안 제이슨과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제이슨은 피터와의 경험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처사에 힘이 들어도 한 가지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패,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 않은 의도를 품은 사람에게 나를 마음껏 이용해 주세요 라며 마음의 열쇠를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뭘 알겠어요, 내 주제에는 과분하지요 와 같은 말은 피해야 한다. 그것은 결코 겸손의 미덕이 아니다. 적당한 정도의 자기 존중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나 모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존중은 집단 내에서의 자기 가치나 인정, 포용과 관련이 있다.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그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10대들은 내가 저 집단에 들어가면 남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봐주겠지 하는 마음에 섣부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위험한 집단 행동에 연루되어 평생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 음주도 그중 하나로 미성년 음주로 매년 5,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미국 국립보건원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생의 41%, 고등학교 1학년생의 63%, 고등학교 3학년생의 75%가 술을 마셔본 적이 있다. 마른 것이 대세인 오늘날에는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몸매에 고민이 많다. 여학생들은 다이어트를 하느라 바쁘고 남학생들은 근육을 만드느라 바쁘다. 그러나 남의 이목에 민감할수록 담배에 손을 댈 가능성이 2배나 높다고 한다. 10대들의 사망 원인 3위는 바로 자살이다. 집단 괴롭힘도 주요 자살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친구나 또래 집단에게 거부를 당하게 되면 자기 가치감이 무너지게 된다. 모두가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존중은 삶의 압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탄조끼와도 같다. 10대들이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감이 필요하다. 메릴랜드주 글렌버니의 노스 카운티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출근길이 즐겁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학교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학생들 간의 폭력 사태로 학교가 폐쇄된 적도 있었다. 학생이나 교사 모두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1분이라도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평화롭기만 하다.
아담 샤인혼 교감의 뛰어난 리더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샤인혼 교감은 6년 전 이 학교에 부임했다. 학교에 첫 출근하던 날 학생들 간의 폭력 사태와 맞닥뜨린 샤인혼 교감은 학교에 존중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뉴욕 지역 교육자 회의에 참석했다가 PBIS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 많은 학교가 학교 폭력 문제에서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이었다. 샤인혼 교감은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교장과 교사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기사의 법전이라는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 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움을 존중하고 학교 재산을 존중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말투와 행동의 다름도 존중한다. 샤인혼 교감은 기사의 법전을 만들기 귀찮아하는 교사를 비롯해 학생들과 존중 프로그램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과거 노스카운티 고등학교는 해마다 50명 넘는 학생이 퇴학당하곤 했지만 현재는 그 수가 대폭 줄었다. 전국 영어 테스트의 합격률도 30%나 향상되었다. 변화는 교사들에게도 나타났다. 존중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후 임신을 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직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다. 존중과 같은 예의 범죄를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다. 하지만 오늘날 타인과 잘 지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일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 쉽게 전염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 역시 바로 이 전염이다. 폭력적인 행동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론을 공중보건 모델에서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질병을 막으려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생각해보자.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맞게 한 다음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 폭력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실망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존중에도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중받을 만한 소질을 개발한다. 자신만의 침울한 세계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한다.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아이들 축구팀의 코치를 맡아도 좋다. 자원봉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아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준다. 둘째, 자책하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누구나 실패는 한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끝이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접시를 닦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최고의 접시 닦기가 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넷째,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찾는다. 사람은 자존감을 잃으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자. 다섯째, 활기차게 생활한다. 옷장 정리나 조깅, 세차같이 변화가 즉시 느껴지는 활동에 전념해보자. 여섯째, 가급적이면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밝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노력한다. UCLA 대학 야구 코치인 존 우드는 대학 야구리그의 전설적인 코치로 그가 이끈 팀은 NCAA 전국 챔피언에 10번이나 오르고 전무후무한 88연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우든 역시 선수들을 존중하는 코치로 이름이 높다.
그는 선수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 팀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좋은 게임을 만끽하려면 상대편 선수까지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가 되는 비결이다.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리처드 필립스 선장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스스로 인질이 되어 붙잡혔다. 다른 선원 모두를 놓아준다는 조건으로 스스로 인질이 된 필립스 선장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요즘 같은 세상에 동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미 해군 특수부대가 필립스 선장을 구해내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의 선택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다. 155명의 목숨을 구해낸 허드슨 강의 영웅 첼시 설렘버거 기장도 마찬가지다. 비행기 사고는 이륙 도중 거위떼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일어났다. 두 개의 엔진이 모두 멈춰버렸고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설렘버거 기장은 강물 위로 불시착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에도 설렘버거 기장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모두 탈출하고 난 뒤에도 두 차례나 비행기를 구석구석 살피며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 이처럼 리더의 품격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완성된다. 품격을 완성하는 데는 언제나 상상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보며 감동을 하기 마련이다. 리더가 그러한 희생을 보여줄 때 팀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라는 리더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받는다. 희생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구성원들 역시 그 리더를 닮아간다. 그것이 위대한 기업들만이 갖고 있는 존중의 문화이며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경쟁력이다. 지금까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존중 중에서 가장 필요한 존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박하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 손바닥으로 자기 뺨을 계속 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잘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자기 경멸에 빠져서 나의 삶을 잘 돌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청년기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나의 소중함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인지하게 되자 내가 나라는 사실만으로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각자의 고귀함을 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시하거나 경멸해도 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자의 가장 큰 죄는 자신을 더럽힌 것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자신, 더 고귀하게 가꾸어야 할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존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려면 돈이 얼마쯤은 있어야 한다. 집은 어디에 얼마짜리가 있어야 한다. 차는 어느 정도는 타고 다녀야 한다 등등 온통 물질적인 것만 신경을 씁니다. 돈과 집과 차는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다고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가치롭다고 한다면 21세기의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신적인 고통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면서 비참한 우리의 모습은 정말 큰 모순입니다. 비교의식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제다이 기사가 휘두르는 광선검 라이트세이버와 같습니다.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한다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잡고 휘두르면 남은 물론 나부터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설령 정교한 기술을 가졌더라도 다스베이더 같은 사람이 휘두르면 살상용 도구일 뿐입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속상해하거나 우쭐해하는 태도는 즉시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식의 양육 방식과 학교 교육을 경험했기에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정도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인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극복하려면 거기에 맞먹는 시간과 노력이 원래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인간에게는 깨달음 또는 깨우침이라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깨우치면 그 깨우침이나 깨달음은 평생 쌓여있던 산더미 같은 어리석음이나 광기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깨우침 또는 깨달음은 인간의 마음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때론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어리석은 행동을 답습할 수 있지만 일단 마음에서 한번 크게 깨우치고 진실을 직시하면 그 깨우침에 어긋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든 바닥까지 내려가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확연한 깨우침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표면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인식하는 순간을 겪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알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나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비로소 남에 대한 존중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존중을 배우면 남에 대한 존중은 오히려 쉽습니다. 남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던 독재자나 학살자들은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무척 낮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감에 해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한 책에서 특히 학교에서의 존중교육을 읽고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는 일본의 교실 붕괴 현상을 닮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일탈을 제지하거나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이라도 전부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무죄로 결론이 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교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큽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너무 황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받아쓰기 3번 더 시켰다고 아동학대,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아이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면 신체적인 학대, 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면 언어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이직도 크게 늘고 있고 직업 만족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피해를 가장 크게 볼 사람들이 바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나라의 수십 년 동안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목소리에서 시작했지만 이러한 흐름은 학생들을 적절하게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교사들에게서 거의 완전히 박탈해버렸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우리 모두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방법 또는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잘못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방종만 키워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의 초중고 교실은 오랫동안 혼란을 겪었고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특히 폭력적인 언행이나 배움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존중, 남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를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이 꼭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